오래된 사진첩 속 사진 한 장이 책상 위로 떨어졌어요. 사진 속 젊은 해병대원은 카키색 군복을 입고 당당하게 서 있었죠. 그 시절로부터 50년이 지났지만 이준호 할아버지의 눈빛만큼은 여전히 그때와 같았답니다. 손에 든 약병의 뚜껑을 여는 이 씨의 손가락 마디가 오늘따라 더 아팠어요. 베트남 정글에서 적과 맞닥뜨렸던 그날의 기억처럼 몸 곳곳에 남은 상처들이 날씨가 변할 때마다 욱신거렸죠. 76세의 나이가 무색하게 아직도 새벽 5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스트레칭을 하는 게 그의 일과였어요. 군인의 습관은 50년이 지나도 쉽게 사라지지 않는 법이니까요. 주변 사람들은 이 씨의 규칙적인 생활을 신기해했지만 그에게는 당연한 일상이었죠. 몸은 늙었어도 정신만큼은 여전히 그 시절 그대로였거든요. 아침마다 그는 단정하게 차려입고 거실 한쪽에 마련된 작은 운동 공간에서 근력 운동을 했어요. 나이에 비해 탄탄한 근육은 평생 유지해온 자기 관리의 결과였죠. 팔 굽혀 펴기 50개를 마친 후 이 씨는 창가에 서서 아침 공기를 마시며 하루를 시작했어요.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는 하루가 될 거라 생각했죠. 창밖으로 보이는 아파트 놀이터는 아직 인적이 드물었고 아침 햇살이 창문을 통해 조용히 방 안으로 스며들고 있었어요. 벽에 걸린 시계가 오전 7시를 가리키고 있을 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딸 정숙이 출근 전 아들 민우를 데려온 것이었죠. 맞벌이 부부인 정숙과 사위는 종종 학교 가기 전 민우를 이 씨에게 맡기곤 했거든요. 이 씨에게는 손자와 함께하는 이 시간이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어요. 아들이 없는 이 씨에게 외동손자 민우는 각별한 존재였으니까요. 아버지, 민우 학교 갈 때까지만 봐주세요라고 정숙이 급하게 말하고 서둘러 나갔어요. 이 씨는 손자의 모습을 보려고 몸을 돌렸지만 민우는 이미 작은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아버렸죠. 요즘 들어 민우의 행동이 조금 이상하다고 느꼈지만 사춘기련이 생각하며 크게 신경 쓰지 않았어요. 평소 활발하고 웃음이 많던 손자가 최근 몇 주 사이 말수가 줄고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물어봐도 대답을 피하기만 할 뿐 구체적인 이야기를 털어놓지 않았죠. 이 씨는 손자의 변화가 마음에 걸렸지만 억지로 캐묻는 것보다 스스로 이야기할 때까지 기다려주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이 씨는 부엌으로 향했어요. 손자가 좋아하는 계란말이를 만들기 위해서였죠. 능숙한 손놀림으로 계란을 풀고 소금을 넣어 간을 맞추었어요. 해병대 시절 전우들을 위해 종종 요리를 했던 실력이 지금은 손자를 위한 사랑의 표현이 되었답니다. 식탁에 음식을 차려놓고 민우를 불렀지만 방에서 나오라는 할아버지의 말에 민우는 배가 아프다며 학교에 가기 싫다고 대답했어요. 평소 학교 가기를 좋아하던 아이였기에 이 씨는 이상한 낌새를 느꼈죠. 무언가 심각한 일이 있다는 직감이 들었어요. 해병대 수색대 시절 위험을 감지하는 그의 직감은 동료들의 목숨을 여러 번 구했었죠. 그 직감이 지금 강하게 울리고 있었어요. 평소라면 조금 더 기다려봤겠지만 이번에는 직접 확인해 봐야겠다는 결심이 섰죠. 문을 열고 민우의 방으로 들어가니 침대 위에 이불을 뒤집어 쓴 채 누워있는 손자가 보였어요. 학교에 안 가면 어떡하니라고 이 씨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민우는 대답 없이 이불 속에서 몸을 더 웅크렸죠. 이 씨는 이불을 살짝 들어 올렸어요. 그 순간 할아버지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죠. 민우의 왼쪽 눈 주변은 검풀은 멍이 들어 있었고 입술은 터져 있었으며 팔에는 누군가 강하게 움켜쥐었던 자국이 선명했거든요. 베트남 전쟁에서 수많은 부상자를 봐왔던 이 씨였지만 손자의 상처를 보는 순간 느껴지는 충격과 분노는 전장의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었어요. 가슴속에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오랜 군 생활에서 단련된 자제력으로 감정을 억누르고 침착하게 물었죠. 이게 어떻게 된 일이니라고 이 씨가 놀라서 물었어요. 민우는 처음에는 말하기를 거부했지만
할아버지의 진심 어린 걱정에 결국 입을 열었죠. 학교 선배 몇 명이 돈을 요구하며 괴롭힌다는 사실을 떨리는 목소리로 이야기했어요. 벌써 몇 달째 계속되는 일이라고 했죠. 왜 엄마 아빠한테 말하지 않았니? 라고 이 씨가 물었을 때 민우는 울먹이며 부모님이 바빠서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다고 대답했어요. 또한 이 사실이 알려지면 괴롭힘이 더 심해질까봐 두려웠다고 했죠. 이 씨의 가슴이 아팠어요. 어린 손자가 혼자서 이런 고통을 감내했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거든요. 이 씨의 머릿속에 갑자기 50년 전 기억이 스쳐 지나갔어요. 수색대원으로 베트남 정글에서 적진을 살피던 그 긴장감, 위험에 맞서 동료를 지켜야 했던 책임감이 되살아났죠. 손자의 상처를 보는 순간 그날의 감각이 온몸으로 되돌아왔어요. 한때 그는 국가를 위해 목숨을 걸었지만 지금은 손자를 지키기 위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그 결심이 그의 눈빛에 서렸죠. 겉으로는 차분함을 유지했지만 속으로는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었죠. 이 씨의 눈빛이 변했어요. 예전 전장에서만 보였던 그 날카로운 시선이 반세기 만에 돌아온 것이었죠. 걱정하지 마. 할아버지가 다 해결해 줄게라고 이 씨가 손자에게 말했어요. 민우는 할아버지의 눈빛이 달라진 것을 느끼고 놀란 듯 했죠. 평소에 자상하고 온화한 할아버지가 아닌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거든요. 이 씨는 서랍을 열었어요. 오래된 나무 상자를 꺼내 열자 그 안에는 반짝이는 해병대 군번줄과 함께 베트남전 참전 훈장이 놓여 있었죠. 수십 년간 보관해온 이 물건들은 이 씨가 젊은 시절 국가를 위해 헌신했던 증거였어요. 거기에는 또한 그가 해병대 시절 수색작전 중 적의 매복에서 중대원 전원을 구출했던 공로로 받은 무공훈장도 있었어요. 당시 그는 위험을 무릅쓰고 은밀하게 적진에 침투해 중요한 정보를 수집했고 그 정보가 전우들의 생명을 구했던 것이죠. 위력이 아닌 지혜와 전략으로 승리했던 기억이었어요. 손자를 보호하는 것, 이것은 또 다른 형태의 임무였죠. 이 씨는 군번줄을 손에 쥐고 잠시 과거를 회상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전쟁터가 아닌 평화로운 사회, 무력이 아닌 지혜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죠.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해병대 수색대 출신 할아버지가 학교 폭력에 맞서는 법, 50년 전의 군사 경험을 현대 사회에서 지혜롭게 활용하는 방법, 그리고 진정한 강함의 의미를 찾아가는 여정에 관한 것입니다. 이 씨는 민우에게 오늘은 집에서 쉬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전화기를 들어 딸 정숙에게 전화를 걸었죠. 지금 당장 집에 와야겠다라고 이 씨가 평소보다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정숙은 아버지의 목소리에서 심각함을 느끼고 곧장 달려오겠다고 대답했죠. 민우가 잠든 사이 이 씨는 베란다에 나가 깊게 생각에 잠겼어요. 해병대 시절 그는 언제나 직접적인 행동보다는 전략과 지혜로 임무를 수행했던 사람이었죠. 지금도 그런 접근이 필요했어요. 복수가 아닌 정의로운 해결책을 찾아야 했으니까요. 손자를 괴롭히는 아이들을 찾아가 직접 겁을 주는 방법이 가장 빠를지 모르지만 그것은 진정한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이 씨는 알고 있었어요. 임시 방편일 뿐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죠. 게다가 그런 행동은 오히려 민우에게 또 다른 형태의 폭력을 가르치는 꼴이 될 테니까요. 50년 전 전장에서의 교훈이 지금 손자를 지키는데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생각하며 이 씨는 작전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적을 파악하고 지형을 분석하고 전략을 계획하는 것. 이것이 해병대 수색대원으로서 그가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이었거든요. 이 씨가 베란다에서 생각에 잠겨 있을 때 현관문이 급하게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정숙이 회사에서 급히 뛰쳐나온 듯 숨을 헐떡이며 들어왔죠. 아버지, 무슨 일이에요? 라고 정숙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이 씨는 딸의 손을 잡고 민우의 방으로 향했죠. 잠든 민우의 얼굴에 난 상처들을 보자
정숙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라고 정숙이 놀라서 물었을 때 이 씨는 민우에게서 들은 이야기를 차분히 전했어요. 정숙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고 자책하는 마음에 어깨가 떨렸죠. 바쁘다는 핑계로 아이를 제대로 살피지 못했어요. 라고 정숙이 흐느꼈어요. 이 씨는 딸의 어깨를 토닥이며 자책하지 말라고 위로했죠. 지금 중요한 건 민우를 어떻게 도울지 결정하는 것이라고 말했어요. 학교에 가서 선생님과 이야기해야겠어요. 라고 정숙이 말했어요. 이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함께 가겠다고 했죠. 하지만 정숙은 아버지의 개입이 상황을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며 만류했어요. 제가 알아서 처리할게요. 라고 정숙이 말했지만 이 씨의 표정은 단호했어요. 내 손자의 일이야. 내가 가만히 있을 수는 없어라고 이 씨가 단호하게 대답했죠. 정숙은 아버지의 성격을 잘 알고 있었어요. 한번 결심한 일은 절대 바꾸지 않는 고집이 있었으니까요. 게다가 손자 문제라면 더욱 양보할 수 없을 거라는 것도 잘 알고 있었죠. 그래도 화내거나 과격하게 행동하시면 안 돼요라고 정숙이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이 씨의 과거 이야기를 알고 있는 정숙은 아버지가 혹시 옛 군인 시절의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할까봐 걱정됐던 거죠. 이 씨는 딸의 걱정을 이해했어요. 걱정 마. 내가 해병대에서 배운 건 싸움만이 아니야 라고 이 씨가 차분히 대답했죠. 때로는 말없이 관찰하고 정확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가장 강력한 무기란다라고 덧붙였어요. 정숙은 아버지의 말에 안심이 되는 듯 했지만 여전히 불안한 마음을 완전히 떨쳐내지는 못했어요. 두 사람은 민우가 깨어나길 기다렸고 잠시 후 민우가 눈을 떴죠. 할아버지와 어머니가 함께 있는 모습을 본 민우는 상황을 직감했는지 울먹이기 시작했어요. 정숙은 아들을 꼭 안아주며 괜찮다고 이제 모든 게 나아질 거라고 위로했죠. 엄마한테 말하지 않으려고 했어라고 민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았어라는 말에 정숙의 마음이 더 아팠죠. 아이의 마음을 알아채지 못한 것이 너무 미안했거든요. 이 씨는 손자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구체적인 상황을 물어봤어요. 누가 그랬는지, 어떤 식으로 괴롭혔는지 자세히 말해줄 수 있겠니? 라고 조심스럽게 물었죠. 처음에는 말하기를 망설이던 민우가 마침내 입을 열었어요. 3학년 선배 3명이 몇 달 전부터 돈을 요구하며 괴롭혔다는 거였죠. 처음에는 작은 금액이었지만 점점 액수가 커졌고 돈을 가져가지 않으면 주먹을 휘둘렀다고 해요. 그 아이들 이름이 뭐니? 라고 이 씨가 물었어요. 민우는 잠시 망설이다 최대현, 송민재, 그리고 박준영이요라고 대답했죠. 이 씨는 이름을 머릿속에 새겼어요. 최대현이 대장이에요. 다른 아이들은 그의 말을 잘 따르고요라고 민우가 덧붙였어요. 이 씨는 집단 내 서열 구조에 대한 정보를 놓치지 않았죠. 수색대 시절 적진의 지휘 체계를 파악하던 습관이 자연스럽게 나온 것이었어요. 이 씨와 정숙은 즉시 학교에 가기로 결정했어요. 정숙은 회사에 추가로 연락해 오늘 하루 휴가를 내고 세 사람은 함께 학교로 향했죠. 학교 정문에 들어서자 이 씨의 눈에 운동장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이 들어왔어요. 순간적으로 어떤 아이가 가해자인지 찾아보려는 본능이 일었지만 스스로를 제어했죠. 감정이 아닌 정보와 증거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교무실로 향하는 길에 이 씨는 학교의 구조를 자연스럽게 살폈어요. 출입구, 사각지대, CCTV 위치까지 모두 머릿속에 그려졌죠. 이런 관찰력은 수색대 시절 잠재적 위험 요소를 파악하던 훈련에서 비롯된 것이었어요. 김태준 선생님은 갑작스러운 방문에 놀란 듯 했지만 민우의 상처를 보자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이런 일이 있었다니 정말 몰랐습니다라고 김 선생님이 말했어요. 이 씨는 선생님의 반응을 주시했어요. 놀란 표정은 진심으로 보였지만 어딘가 미묘한 불안감이 느껴졌죠. 무언가 숨기는 것처럼 보였어요. 민우가 괴롭힘을 당한 지 몇 달이 됐다고 하는데
선생님께서 전혀 눈치채지 못하셨나요? 라고 이 씨가 차분하지만 날카로운 어조로 물었어요. 김 선생님의 이마에 땀이 맺히는 것이 보였죠. 사실 몇 번 의심스러운 상황을 목격한 적은 있었습니다라고 김 선생님이 마침내 인정했어요. 하지만 확실한 증거가 없었고 아이들 간의 일시적인 다툼으로 생각했죠. 라고 변명했어요. 이 말에 정숙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그럼 알고 계셨던 거네요? 왜 조치를 취하지 않으셨어요? 라고 정숙이 흥분해서 물었죠. 김 선생님은 한숨을 쉬며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사실 최대연의 아버지 오진석은 학교의 주요 후원자였고 학교 운영위원회에도 영향력을 행사하는 인물이었죠. 이전에 다른 학생이 최대연을 신고했을 때 그 일이 무마되고 오히려 신고한 학생이 전학을 갔다고 해요. 이 씨의 눈빛이 변했어요. 상황이 생각보다 복잡했죠. 단순한 학교 폭력이 아니라 권력과 금전적 영향력이 개입된 문제였으니까요. 하지만 이것이 이 씨를 물러서게 하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더욱 단단한 결심이 그의 마음속에 자리 잡았죠. 증거가 있으신가요? 라고 이 씨가 김 선생님에게 물었어요. 김 선생님은 잠시 망설이다가 서랍에서 작은 노트를 꺼냈죠. 그 안에는 학생들 간의 갈등 상황과 목격된 사건들이 꼼꼼히 기록되어 있었어요.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지는 못했지만 나중을 위해 기록은 해두었습니다라고 김 선생님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 씨는 이것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죠. 선생님, 이 문제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합니다라고 이 씨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민우뿐만 아니라 다른 아이들도 같은 고통을 겪고 있을 수 있으니까요. 김 선생님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오진석 씨는 단순한 사업가가 아닙니다. 지역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인물이에요라고 경고했죠. 이 씨는 미소를 지었어요. 저도 단순한 할아버지가 아닙니다라고 차분히 대답했죠. 그 말에 담긴 무게는 방 안의 공기를 무겁게 만들었어요. 면담을 마친 후 세 사람은 학교를 나섰어요. 하지만 교문을 나서기 직전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졌죠. 민우야 라고 누군가 부르는 소리에 세 사람이 돌아봤어요. 교복을 입은 소년 하나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죠. 너희 할아버지가 해병대 출신이라는 게 사실이야? 라고 그 아이가 물었어요. 민우가 놀란 표정으로 할아버지를 바라봤어요. 이 씨는 평소 군 경력에 대해 많이 이야기하지 않았거든요. 어떻게 알았어? 라고 민우가 물었죠. 어제 최대연이 내 할아버지 SNS를 찾아봤어. 거기 사진이 있더라. 해병대 수색대였다면서? 라고 그 아이가 말했어요. 이 씨는 의아했어요. 자신은 SNS를 하지 않는데 어딘가에 자신의 군 시절 사진이 올라와 있다는 말이었으니까요. 최대연이 내 할아버지 때문에 계획을 바꿨어. 내일 더 많은 아이들을 데려올 거래라고 소년이 말했어요. 민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죠. 그 순간 이 씨는 상황이 더 복잡해졌음을 깨달았어요. 가해자들이 이미 자신의 존재를 알아차리고 더 큰 세력을 규합하고 있다는 것이었죠. 고마워. 내 이름이 뭐니? 라고 이 씨가 물었어요. 윤지호라고 합니다. 민우 옆자리에 앉아요라고 소년이 대답했죠. 이 씨는 지호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정보를 알려준 것에 용기가 필요했을 거라고 칭찬했어요. 지호는 쑥스러운 듯 웃으며 저도 최대연이 무서워요. 하지만 민우는 제 친구니까요라고 말했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이 씨의 머릿속은 복잡한 생각으로 가득 찼어요. 상황은 예상보다 심각했고 단순히 몇몇 아이들의 문제가 아니라 학교 시스템과 지역 권력까지 얽힌 문제였거든요. 이제 그는 수색대원으로서 적진에 잠입하듯 이 복잡한 상황 속으로 들어가야 했어요. 그의 임무는 명확했죠. 손자를 지키고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 하지만 이번에는 총이나 수류탄이 아닌 지혜와 전략이 그의 무기가 되어야 했어요. 베트남 정글에서 그가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 가장 강한 전투는 때로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했죠. 그렇게 평화로운 일상이 깨어진 후 이 씨의 삶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어요. 아침 스트레칭과 규칙적인 식사, 조용한 독서 시간으로 이루어졌던 하루가 이제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해버렸죠. 다음 날 아침 이 씨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어요. 민우의 학교를 방문하기 전에 준비해야 할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는 오래된 가죽 서류 가방을 꺼내 먼지를 털었죠. 군 시절 작전 계획을 담던 그 가방에는 이제 다른 종류의 작전이 담길 예정이었어요. 정보 수집과 분석, 상황 파악, 전략 수립, 그리고 실행. 이 씨는 작은 노트에 해야 할 일들을 꼼꼼히 적었어요. 해병대 시절의 습관이었죠. 어떤 임무든 치밀한 계획이 필요하다는 것을 그는 경험으로 알고 있었으니까요. 가장 먼저 할 일은 민우에게 자신감을 심어주는 것이었어요. 아무리 상황을 해결한다 해도 민우 스스로가 강해지지 않으면 근본적인 해결이 될 수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민우가 아침 식사를 위해 거실로 나왔을 때 이 씨는 특별한 제안을 했어요. 간단한 자기 방어 기술과 함께 마음의 강인함을 키울 수 있는 훈련을 시작하자고 말했죠. 처음에는 망설이던 민우였지만 할아버지의 진심 어린 제안에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이 씨는 자신감의 첫걸음은 바른 자세라고 말하며 민우의 구부정한 어깨를 바로 펴도록 도왔죠. 당당하게 서 있는 것만으로도 상대방에게 다른 인상을 줄 수 있어라고 이 씨가 설명했어요. 민우는 할아버지의 가르침에 집중했고 거울 앞에서 바른 자세를 연습했죠. 아침 훈련을 마친 후 이 씨는 민우를 학교까지 바래다 주겠다고 했어요. 정숙은 처음에 반대했지만 이 씨가 단순히 멀리서 지켜보기만 할 것이라고 약속하자 마음을 놓았죠. 학교 근처에 도착했을 때 이 씨는 민우에게 작은 호루라기를 건넸어요. 위험할 때는 이걸 불어. 내가 어디서든 듣고 올 테니까라고 이 씨가 말했죠. 그것은 실제로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기도 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민우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주기 위한 것이었어요. 민우가 학교로 들어간 후 이 씨는 학교 주변을 천천히 걸었어요. 수색대 시절의 감각이 되살아나 주변 환경을 면밀히 관찰했죠. 학생들이 주로 모이는 장소, 사각지대, 학교 주변의 가게들까지 모든 것을 머릿속에 그렸어요. 그날 오후 이 씨는 다음 단계를 위해 컴퓨터 앞에 앉았어요. 민우의 어머니 정숙에게 부탁해 가해 학생들의 SNS 계정을 찾았죠. 수색대 시절 정보 수집 능력이 디지털 시대에도 유용하게 쓰이는 순간이었어요. 최대현의 SNS에는 비싼 물건들을 자랑하는 사진이 가득했어요. 공개된 정보만으로도 그의 성격과 약점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었죠. 이 씨는 모든 정보를 노트에 꼼꼼히 기록했어요. 저녁 식사 후 이 씨는 민우에게 오늘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물었어요. 민우는 평소보다 조금 더 자신감 있게 대답했죠. 오늘은 최대현이 학교에 오지 않았어요 라고 말하며 안도의 표정을 지었어요. 그 말을 들은 이 씨는 생각에 잠겼어요. 최대현이 학교에 오지 않았다는 것은 무언가 계획하고 있을 가능성이 컸죠. 한때 적군의 동향을 예측하던 경험이 이런 상황에서도 도움이 되었어요. 다음 날 아침 이 씨는 민우와의 훈련을 계속했어요. 이번에는 단순한 자세가 아닌 자기 방어를 위한 기본 동작을 가르쳤죠. 폭력을 쓰라는 게 아니야. 위협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야라고 이 씨가 설명했어요. 민우는 처음보다 훨씬 집중해서 할아버지의 가르침을 따랐어요. 그 과정에서 조금씩 자신감을 되찾아가는 것이 눈에 보였죠. 이것이야말로 이 씨가 원했던 첫 번째 성과였어요. 학교 정문 앞에서 민우를 보낸 후 이 씨는 학교 근처 작은 카페에 자리를 잡았어요. 창가에 앉아 학교를 바라볼 수 있는 위치였죠. 베트남에서의 은폐 수색 작전이 떠올랐어요. 적을 관찰하기 위해 하루 종일 한자리에 숨어 있던 그때처럼 이 씨는 인내심을 가지고 상황을 지켜보기로 했죠. 커피 한 잔을 주문하고 천천히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는데
갑자기 누군가 그의 테이블로 다가왔어요. 여기 자리 좀 같이 써도 될까요? 라고 건장한 중년 남성이 물었죠. 카페는 한산했지만 그 남자는 유독 이 씨의 테이블에 관심을 보였어요. 이 씨는 남자의 얼굴을 유심히 살폈어요. 품격 있는 정장 차림과 자신감 넘치는 태도, 그리고 어딘가 모르게 감도는 권위적인 분위기까지 직감적으로 누군지 짐작이 갔죠. 오진석 씨시죠? 라고 이 씨가 조용히 물었어요. 남자의 눈이 잠시 놀란 듯 했지만 곧 미소를 지으며 역시 해병대 출신은 다르군요라고 말했죠. 오진석은 자리에 앉으며 이 씨에게 직설적으로 물었어요. 아들 문제에 왜 개입하는지, 그리고 어떤 의도가 있는지 알고 싶다고 했죠. 그의 말투는 겉으로는 공손했지만 그 속에 담긴 경고의 메시지는 분명했어요. 이 씨는 차분하게 민우가 당한 일을 설명했어요. 오진석의 아들 최대현이 어떻게 민우를 괴롭혔는지, 그리고 그것이 단순한 장난이 아닌 학교 폭력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죠. 오진석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아이들 싸움에 어른이 끼어들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며 이 씨에게 이 문제에서 손을 떼라는 암시를 주었죠. 그리고 해병대 출신이라는 배경을 가진 사람이 폭력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면 좋지 않은 결과를 낳을 거라는 우회적인 협박도 덧붙였어요. 이 씨는 미소를 지었어요. 50년 전 적진에 잠입했을 때도 이런 위기가 있었죠. 그때의 경험이 지금 이 순간 그에게 침착함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었어요. 진석 씨, 오해가 있으신 것 같네요. 라고 이 씨가 차분히 대답했어요. 해병대에서 제가 배운 것은 싸움이 아니라 전략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동료를 지키는 것이었죠. 오진석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이 씨의 차분함이 예상 밖이었던 것 같았죠. 제가 원하는 건 단 하나입니다. 아이들이 서로를 존중하며 지내는 것, 폭력이 아닌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죠. 라고 이 씨가 말했어요. 그리고 이 씨는 결정적인 한마디를 덧붙였죠. 만약 이것이 자녀 교육에 대한 생각의 차이라면 우리 단둘이 자리를 마련해 좀 더 진지하게 이야기해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이 씨의 말에는 분명한 함의가 담겨 있었어요. 공개적으로 이 문제를 다룰 수도 있다는 암시였죠. 지역에서 영향력 있는 사업가인 오진석에게는 달갑지 않은 제안일 테니까요. 오진석은 잠시 생각하더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마치 전장에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는군요라고 비꼬듯 말하며 우리 아들은 제가 잘 교육하겠습니다라고 덧붙였죠. 오진석이 떠난 후 이 씨는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상대방의 성격과 약점을 어느 정도 파악했고 이제 다음 단계로 나아갈 시간이었죠. 카페를 나온 이 씨는 학교 정문 앞으로 걸어갔어요. 때마침 학교 시간이었고 아이들이 줄지어 나오고 있었죠. 민우를 기다리던 이 씨의 눈에 익숙한 얼굴이 들어왔어요. 어제 정보를 주었던 민우의 친구 윤지호였죠. 지호는 이 씨를 발견하고 다가왔어요. 주변을 경계하듯 살피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죠. 최대현이 내일 방과 후 민우를 처리하겠다고 큰 소리쳤다는 것이었어요. 이번에는 학교 밖 사각지대에서 기다리겠다는 계획도 들었다고 했죠. 그런데 지호가 전해준 정보 중 가장 충격적인 것은 따로 있었어요. 최대현이 자기 아버지에게 이 씨에 대해 말했고 아버지가 걱정 말라, 내가 다 해결할 거다라고 말했다는 것이었죠. 이 정보는 이 씨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었어요. 오진석이 자신을 찾아온 것이 우연이 아니라 계획된 행동이었음을 확인한 셈이니까요.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은 오진석이 아들의 행동을 제지하기보다는 해결사 역할을 자처했다는 점이었죠. 지호에게 정보에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이 씨는 민우를 찾았어요. 평소보다 밝은 표정으로 나오는 민우를 보며 안도했죠. 오늘은 어땠어? 라고 이 씨가 물었어요. 민우는 수줍게 웃으며 오늘 수학 시간에 손을 들어 발표했다고 말했어요. 작은 변화였지만 이 씨는 그것이 민우의 자신감이 조금씩 회복되고 있다는 신호임을 알고 있었죠. 집으로 가는 길,
이 씨는 민우에게 내일 방과 후에 바로 집으로 오라고 당부했어요. 구체적인 이유를 말하진 않았지만 민우는 할아버지의 말을 따르겠다고 약속했죠. 집에 돌아와 저녁 식사를 마친 후 이 씨는 정숙에게 상황을 설명했어요. 오진석과의 만남, 그가 암시한 위협, 그리고 내일 있을지 모르는 위험에 대해 모두 털어놓았죠. 정숙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경찰에 신고하자고 제안했어요. 하지만 이 씨는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말했죠. 증거가 부족했고 오진석의 지역 영향력을 생각하면 신고가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었으니까요. 내게 계획이 있어라고 이 씨가 말했어요. 베트남 전쟁 당시 적진 깊숙이 들어가 중요한 정보를 수집했던 특수작전 방식을 떠올렸죠. 직접적인 충돌 없이 승리를 이끌어냈던 그 경험이 지금 필요했어요. 그날 밤 이 씨는 자신의 군복이 담긴 오래된 상자를 꺼냈어요. 그 안에서 작은 녹음기를 찾아냈죠. 수색 작전 중 적의 대화를 녹음하던 장비였어요.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작동했고 이제 새로운 임무를 위해 준비되었죠. 다음 날 아침 이 씨는 비상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만약의 상황에 대비한 여러 시나리오를 머릿속에 그렸죠. 그는 손자를 지키기 위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그러나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그의 계획을 바꿔놓았어요. 현관 초인종이 울렸고 문을 열자 김태준 선생님이 서 있었죠. 그의 표정은 심각했고 손에는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어요. 말씀드릴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라고 김 선생님이 긴장된 목소리로 말했어요. 잠시 숨을 돌릴 수 있을 것 같았지만 그것은 더 큰 폭풍의 전조에 불과했어요. 김태준 선생님을 거실로 안내하며 이 씨는 그의 긴장된 모습에서 무언가 심각한 일이 벌어졌음을 직감했죠. 무슨 일이신지요? 라고 이 씨가 차분하게 물었어요. 김 선생님은 주변을 살피듯 시선을 돌리더니 봉투를 열어 서류 몇 장을 꺼냈죠. 이것은 최대현의 이전 학교에서 보내온 학생 기록입니다라고 말했어요. 그 서류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어요. 최대현은 이전 학교에서도 심각한 학교 폭력 가해자였고 결국 강제 전학 조치를 받았다는 사실이었죠. 하지만 모든 기록은 오진석의 영향력으로 인해 은폐되었다고 해요. 이걸 어떻게 구하셨어요? 라고 이 씨가 물었어요. 김 선생님은 잠시 망설이다 이전 학교 교사와 연락이 닿았습니다. 그분도 이 상황이 계속되는 것을 원치 않으셨죠? 라고 대답했어요. 김 선생님은 더 충격적인 정보를 전했어요. 오진석이 학교 이사회에 압력을 넣어 자신을 해고하려 한다는 소문이 있다는 거였죠. 저는 제 일자리보다 아이들이 더 중요합니다라고 김 선생님이 말했어요. 이 씨는 그의 용기에 감사했지만 동시에 상황이 더 위험해졌음을 깨달았어요. 오진석은 생각보다 더 강경하게 나오고 있었고 이제 이 문제는 단순한 학교 폭력을 넘어 권력의 남용과 은폐라는 더 큰 문제로 번져가고 있었으니까요. 김 선생님이 떠난 후 이 씨는 녹음기를 점검했어요. 내일 있을지 모를 상황에 대비해 모든 것을 준비해야 했죠. 베트남 전쟁 때처럼 장비 점검은 생존의 기본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이 씨는 오래된 악몽에 시달렸어요. 1969년 베트남 메콩델타 지역 수색 작전 중 판단 실수로 동료를 잃었던 그날의 기억이었죠. 식은땀을 흘리며 잠에서 깬 이 씨는 창가로 다가가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50년이 지났지만 그날의 기억은 여전히 그를 괴롭혔어요. 판단 한 번의 실수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았던 경험은 이번 상황에서도 그를 더욱 신중하게 만들었죠. 민우의 안전을 위해 어떤 실수도 용납할 수 없었으니까요. 아침이 밝았고 이 씨는 평소보다 더 진지하게 민우와의 훈련에 임했어요. 오늘은 내가 위험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알려줄게라고 말하며 효과적인 탈출 경로와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을 가르쳤죠. 할아버지, 전 이제 괜찮아요라고 민우가 말했어요. 할아버지처럼 강해지고 싶어요라고 덧붙이며
결연한 표정을 지었죠. 이 말에 이 씨의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하지만 동시에 무거운 책임감도 느꼈죠. 민우가 자신을 롤모델로 여기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자신의 행동이 중요하다는 의미였으니까요. 무력이 아닌 지혜로 이 상황을 해결해야 한다는 결심이 더욱 굳어졌어요. 학교 앞에서 민우를 배웅한 후 이 씨는 작은 카페에 다시 자리를 잡았어요. 전날과 같은 자리였죠. 녹음기를 주머니에 넣고 모든 상황에 대비하며 학교를 주시했어요. 오전 수업이 한창일 때쯤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다시 나타났어요. 오진석이었죠. 그러나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건장한 체격의 남성 2명이 그의 뒤를 따랐죠. 다시 뵙게 되네요. 이준호 씨라고 오진석이 말했어요. 이번에는 어제와 달리 존중의 뉘앙스가 전혀 없는 말투였죠. 어제 드린 충고를 무시하신 모양이군요라고 덧붙였어요. 이 씨는 침착하게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수색대 시절 적에게 포위되었을 때도 이렇게 침착함을 유지했었죠. 어떤 충고 말씀이신지요? 라고 이 씨가 차분히 물었어요. 오진석은 낮은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어요. 김태준이라는 선생이 당신에게 무언가를 전달했다고 들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알고 싶군요라고 말하며 위협적인 분위기를 풍겼죠. 이 씨는 김 선생님이 위험에 처했음을 직감했어요. 그의 방문 사실이 어떻게 오진석에게 알려졌는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누군가가 그들을 감시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죠. 김 선생님은 민우의 학업 성취에 대해 이야기하러 오셨습니다라고 이 씨가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진실을 감추는 것이 김 선생님을 보호하는 방법이라고 판단했거든요. 오진석의 눈이 가늘어졌어요. 정말 그런지 확인해 봐야겠네요 라고 말하며 뒤에 서 있는 남자들을 향해 고개를 끄덕였죠. 두 남자는 카페를 나갔고 그들의 목적지가 어디인지는 분명해 보였어요. 이 씨의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김 선생님이 위험에 처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자리에서 일어나려는 순간 오진석이 그의 팔을 강하게 붙잡았죠. 아직 할 이야기가 남았습니다. 이준호 씨라고 오진석이 말했어요. 이제 그의 태도에서는 모든 가식이 사라졌고 적나라한 위험만 남아 있었죠. 내 아들을 건드리는 사람은 이 동네에서 살아남기 힘듭니다라고 말하며 지역에서의 자신의 영향력을 강조했어요. 사업체 여럿을 소유하고 있고 정치인들과도 깊은 관계가 있다는 사실도 암시했죠. 이 씨는 묵묵히 그의 말을 들었어요. 베트남 전쟁 당시 적에게 포로로 잡혔을 때도 이렇게 침착함을 유지했었죠. 공포가 아닌 전략적 사고가 그를 구했던 것처럼 지금도 감정이 아닌 이성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오진석이 대화를 마치며 마지막 경고를 했어요. 당신과 당신 가족이 평화롭게 살고 싶다면 이 일에서 손을 떼는 게 좋을 겁니다라고 말했죠. 그리고 카페를 나가며 한마디를 덧붙였어요. 특히 손자분이 더 다치지 않길 바라신다면 말이죠. 그 말을 들은 순간 이 씨의 가슴에 분노가 치밀었어요. 하지만 그는 감정을 억누르고 자리에서 일어났죠. 지금은 김 선생님을 찾아야 할 때였으니까요. 학교로 향하는 길에 김 선생님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응답이 없었어요. 이 씨의 불안감이 커져갔죠. 학교에 도착해 교무실로 갔지만 김 선생님은 그곳에 없었어요. 김 선생님을 찾습니다라고 이 씨가 다른 교사에게 물었어요. 방금 전에 급하게 나가셨어요. 무슨 일이 생겼는지 얼굴이 창백했답니다라는 대답이 돌아왔죠. 이 씨는 학교 주변을 살피며 김 선생님을 찾았어요. 그리고 마침내 학교 뒤편 주차장에서 그를 발견했죠. 오진석의 부하들로 보이는 두 남자가 김 선생님을 에워싸고 있었어요. 학창 시절 자신이 괴롭힘 당했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당시에는 도움을 줄 사람이 없었지만 지금 김 선생님은 달랐죠. 이 씨는 주저없이 그들에게 다가갔어요. 선생님을 괴롭히는 건 여기서 끝내시죠라고 이 씨가 차분하게 말했어요. 두 남자는 돌아보며 비웃었고 그중 한 명이 이 씨에게 다가왔죠. 그때였어요.
민우가 친구들과 함께 주차장 쪽으로 걸어오고 있었어요. 체육 시간이 끝나고 교실로 돌아가는 길이었나 봐요. 이 씨는 상황이 심각하게 악화될 수 있음을 직감했죠. 민우가 상황을 목격하면 심각한 충격을 받을 것이고 이 씨가 싸움에 휘말린다면 그것이 민우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걱정됐어요. 폭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민우에게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도 있었으니까요. 이 씨의 머릿속에 베트남 전쟁 당시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어요. 전우를 구하기 위해 무모하게 행동했다가 오히려 더 큰 피해를 입었던 그날 지휘관이 했던 말이 떠올랐죠. 감정이 아닌 전략으로 싸워라. 때로는 물러서는 것이 이기는 방법이다. 순간의 판단으로 이 씨는 소리 없이 주머니에서 녹음기를 작동시켰어요. 그리고 김 선생님에게 눈짓을 했죠. 상황을 악화시키지 않고 정보를 수집하는 것. 그것이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의 전략이었어요. 무슨 일이세요? 라고 민우가 가까이 다가와 물었어요. 이 씨는 빠르게 상황을 정리했죠. 아무 일도 아니야. 우리 잠시 김 선생님과 이야기 중이었단다라고 대답했어요. 두 남자는 민우를 보자 태도를 바꿨어요. 다음에 다시 뵙겠습니다. 선생님이라고 말하며 자리를 떠났죠. 하지만 그들의 눈빛에서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메시지가 읽혔어요. 김 선생님은 여전히 떨고 있었어요. 괜찮으세요? 라고 이 씨가 물었죠. 김 선생님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표정에서는 공포가 읽혔어요. 내 말을 들어줘서 고마워라고 이 씨가 민우에게 말했어요. 이제 교실로 돌아가렴이라고 덧붙였죠. 민우는 잠시 망설이다 교실 방향으로 걸어갔어요. 민우가 떠난 후 김 선생님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들이 제 개인정보를 알고 있었어요. 가족에 대한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이 씨는 김 선생님을 진정시키며 말했어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오진석의 위협을 녹음했으니 이제 경찰에 신고할 수 있어요. 김 선생님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라고 말하며 고개를 떨구었죠. 오진석은 지역 경찰서와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신고해도 묻힐 가능성이 커요. 이 상황은 이 씨가 베트남에서 겪었던 어려움보다 더 복잡했어요. 적과 아군의 구분이 명확했던 전쟁과 달리 이곳에서는 누가 적이고 누가 아군인지 알기 어려웠으니까요. 그날 오후 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어요. 김태준 선생님이 갑자기 휴직계를 제출했다는 것이었죠. 이유는 개인 사정이었지만 실제로는 오진석의 압력 때문이라는 것을 이 씨는 알고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온 이 씨는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지금까지의 계획이 흔들리고 있었죠. 김 선생님은 물러났고 오진석의 위협은 점점 노골적으로 변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민우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었죠. 이대로 물러설 수는 없어라고 이 씨가 중얼거렸어요. 베트남에서의 가장 중요한 교훈을 떠올렸죠. 때로는 정면 돌파가 필요하다. 적의 심장부로 직접 들어가는 것. 이 씨는 결심했어요. 오진석을 직접 만나 대화해야겠다고 말이죠. 하지만 이번에는 그의 방식대로, 그의 영역에서가 아니라 이 씨의 방식대로 해야 했어요. 녹음기를 확인하며 오진석의 위협이 선명하게 담겨 있음을 확인했어요. 이것은 중요한 증거였지만 아직은 충분하지 않았죠. 더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했어요. 그리고 이 씨는 베트남 전쟁 당시 가장 위험했던 작전을 떠올렸어요. 적의 심장부에 홀로 잠입해 중요 정보를 빼내온 그 작전처럼 이번에도 위험을 감수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죠. 모든 것이 끝난 듯 했어요. 하지만 진짜 중요한 순간은 이제부터였답니다. 그날 밤 이 씨는 오랜만에 군복을 꺼내 바라보았어요. 낡고 빛바랜 해병대 군복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여전히 선명했죠. 직접 적진으로 들어가야 할 때다라고 이 씨가 중얼거렸어요. 베트남에서 가장 위험했던 인물을 떠올리며 작전 계획을 세웠죠. 이번에는 총이 아닌 지혜가, 수류탄이 아닌 증거가 그의 무기였어요. 다음 날 아침
이 씨는 민우에게 특별한 약속을 했어요. 오늘은 학교가 끝나면 바로 집으로 와야 해. 절대로 어디에도 들르지 말고라고 단단히 당부했죠. 민우는 할아버지의 진지한 표정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숙에게도 오늘 있을 계획에 대해 간략히 설명했어요. 딸의 걱정스러운 눈빛에 이 씨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죠. 걱정 마. 수색대 시절 작전을 한 번도 실패한 적 없어. 이 씨가 오진석의 회사로 향하는 동안 머릿속에서는 수십 가지 시나리오가 펼쳐졌어요.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는 것, 그것이 수색대원의 기본이었으니까요. 회사 건물 앞에서 잠시 서서 주변을 살폈어요. 출입구, 경비원 위치, CCTV 설치 지점까지 모든 것을 머릿속에 그렸죠. 50년 전 적진을 살피던 그 날카로운 관찰력은 여전했어요. 오진석 사장님을 뵙고 싶습니다라고 이 씨가 접수 데스크에 말했어요. 예약 없이 방문했다는 이유로 거절당했지만 이 씨는 간단한 메모를 남겼죠. 학교 폭력과 증거 녹음에 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 메모가 전달되자 놀랍게도 빠른 응답이 왔어요. 오진석이 직접 로비로 내려와 이 씨를 맞이했죠. 겉으로는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그 눈빛에는 분노와 경계심이 역력했어요. 이준호 씨, 갑작스러운 방문이네요 라고 오진석이 말했어요. 제 사무실에서 대화하는 게 어떨까요? 라고 덧붙였죠. 이 씨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적의 본거지로 들어가는 것은 위험했지만 때로는 그것이 가장 효과적인 전략이 되기도 하니까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이 씨는 주머니 속 녹음기를 확인했어요. 작동 중인지 확인하고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 비상 탈출 경로도 머릿속에 그렸죠. 오진석의 사무실은 넓고 호화로웠어요. 창밖으로는 도시 전경이 내려다 보였고 벽에는 정치인들과 함께 찍은 사진이 걸려 있었죠. 그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인지 짐작할 수 있었어요. 자, 이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으신지 들어보죠라고 오진석이 말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자신감과 함께 미묘한 위협이 담겨 있었죠. 이 씨는 차분하게 말을 시작했어요. 학교 폭력은 지금 당장 멈춰야 합니다라고 단호하게 말했죠. 그리고 녹음기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어요. 이게 뭐죠? 라고 오진석이 물었어요. 증거입니다라고 이 씨가 대답했죠. 당신의 위협, 김태준 선생님에 대한 압력, 그리고 학교 폭력을 은폐하려는 시도까지 모두 담겨 있습니다. 오진석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가 다시 여유로운 표정으로 돌아왔어요. 그런 건 아무 소용 없을 텐데요 라고 그가 말했죠. 제가 이 지역에서 어떤 영향력을 가졌는지 모르시나 봅니다. 그때였어요. 오진석의 전화가 울렸고 그의 표정이 급격히 변했죠. 통화 내용을 듣고 난 오진석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무슨 일이죠? 라고 이 씨가 물었어요. 오진석은 대답 대신 창밖을 바라보며 최대현이 또 무슨 짓을 한 거야? 라고 중얼거렸죠. 그 순간 이 씨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민우에게 무슨 일이 생겼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엄습했죠. 즉시 자리에서 일어나 민우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하지만 전화는 받지 않았고 불안감은 더욱 커져갔어요. 무슨 일인지 말해보세요라고 이 씨가 단호하게 물었어요. 오진석은 잠시 침묵하다가 사실을 털어놓았죠. 최대현이 민우와 다른 학생들을 학교 뒤편 창고로 불러냈다는 내용이었어요. 이 씨는 즉시 학교로 향했어요. 오진석도 그를 따라 나섰죠. 차 안에서 오진석은 충격적인 이야기를 털어놓았어요. 자신이 어린 시절 심한 학교 폭력을 당했고 그래서 아들이 그런 약자가 되지 않도록 강하게 키우려 했다는 거였죠. 하지만 그게 아들을 가해자로 만든 거군요라고 이 씨가 말했어요. 오진석은 고개를 떨구었죠. 지금이라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라고 이 씨가 덧붙였어요. 학교에 도착했을 때 두 사람은 곧장 창고로 향했어요. 멀리서 아이들의 소리가 들렸고 뭔가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음을 직감했죠. 창고 문을 열자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졌어요. 최대현과 다른 두 학생이
민우와 몇몇 친구들을 둘러싸고 있었죠. 그런데 예상과 달리 민우는 겁에 질린 모습이 아니었어요. 민우는 당당하게 서서 최대현을 마주보고 있었어요. 이제 그만하자라고 민우가 차분하게 말하는 소리가 들렸죠. 이 씨가 가르쳐준 대로 바른 자세로 위축되지 않고 상대를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최대현이 민우에게 다가서려는 순간 이 씨와 오진석이 나타났어요. 대현아, 라고 오진석이 소리쳤고 모든 아이들이 그 방향을 바라봤죠. 최대현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자신의 아버지가 그곳에 있다는 사실이 충격이었나 봐요. 아, 아버지, 라고 더듬거리며 말했죠. 이 씨는 민우에게 다가가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괜찮니? 라고 물었고 민우는 고개를 끄덕였죠. 그리고 놀랍게도 할아버지, 제가 해결하고 있었어요 라고 말했어요. 민우의 자신감 있는 모습에 이 씨는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겁에 질려 학교에 가기 싫어하던 아이가 이제는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있었으니까요. 오진석이 아들에게 다가갔어요. 내가 이런 짓을 하고 있었던 거니? 라고 충격받은 목소리로 물었죠. 최대현은 변명하려 했지만 이미 모든 것이 명백했어요. 폭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했던 내 방식이 너에게 잘못된 영향을 미쳤구나 라고 오진석이 말했어요. 아들을 바라보는 그의 눈에는 실망과 함께 후회의 빛이 어렸죠. 최대현은 처음으로 자신의 행동을 부끄러워하는 듯 했어요. 특히 아버지 앞에서 자신의 모습이 드러난 것이 큰 충격이었나 봐요. 사과해야지라고 오진석이 말했고 최대현은 마지못해 민우에게 사과했어요. 진심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시작이었죠. 이 씨는 모든 아이들에게 말했어요. 진정한 강함은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데 있지 않아. 자신의 두려움을 이겨내고 옳은 일을 위해 목소리를 내는 데 있는 거란다. 그의 말을 들으며 아이들의 표정이 조금씩 바뀌어 갔어요. 그동안 침묵했던 방관자들도 뭔가를 깨달은 듯 했죠. 창고를 나오면서 오진석이 이 씨에게 말했어요. 제가 잘못 생각했네요. 해병대 출신이라고 해서 폭력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거라 생각했는데 오히려 더 지혜로운 방법을 택하셨군요. 이 씨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해병대에서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은 전투가 아니라 동료를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가장 어려운 싸움이 자신과의 싸움이라는 것도요. 학교 사무실에서 오진석은 교장에게 사과했어요. 그리고 아들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며 김태준 선생님의 복직과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지원을 약속했죠. 이 씨와 민우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 민우가 할아버지에게 물었어요. 할아버지, 어떻게 그렇게 용감해질 수 있었어요? 이 씨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어요. 진정한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옳은 일을 하는 거란다. 베트남 전쟁 중에도 나는 항상 두려웠어. 하지만 동료를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이 그 두려움보다 컸지. 할아버지처럼 되고 싶어요라고 민우가 말했고 이 씨는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넌 이미 충분히 용감해. 오늘 내가 최대현에게 맞서는 모습을 봤으니까. 그날 저녁 정숙이 퇴근하고 돌아왔을 때 이 씨는 모든 일을 설명했어요. 오진석과의 대화, 학교 창고에서의 상황, 그리고 민우의 변화까지. 정숙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아버지, 정말 감사해요라고 말하며 이 씨를 꼭 안았죠. 아버지가 없었다면 민우는 계속 괴롭힘을 당했을 거예요. 이 씨는 고개를 저었어요. 내가 한 일은 민우에게 자신감을 심어준 것뿐이야. 진짜 용기를 보여준 건 민우 자신이었어. 저녁 식사 후 이 씨는 베란다에 나가 별이 빛나는 하늘을 바라봤어요. 베트남 정글에서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동료들을 생각했던 그 시절이 떠올랐죠. 5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그때 배운 교훈은 여전히 유효했어요. 적과 맞서는 용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의 두려움과 맞서는 용기라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진정한 승리는 적을 물리치는 것이 아니라 평화를 지키는 것이라는 사실을
그렇게 오랜 기다림과 갈등은 끝이 났어요. 이제 남은 것은 새로운 시작이었죠. 창고에서의 사건이 있은 지 일주일이 지났을 때 학교에는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어요. 김태준 선생님이 복직했고 오진석은 학교 폭력 방지를 위한 기금을 설립했어요. 그리고 가장 놀라운 변화는 최대현에게서 나타났죠. 처음에는 마지못해 사과했던 그가 이제는 진정으로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기 시작했거든요.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이 씨가 있었어요. 해병대 수색대에서 배운 전략적 사고와 용기, 그리고 50년간 쌓아온 인생의 지혜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큰 역할을 했죠. 어느 날 오후 민우가 학교에서 돌아왔을 때 이 씨는 베란다에서 화분에 물을 주고 있었어요. 민우는 평소보다 활기찬 모습으로 할아버지에게 달려왔죠. 할아버지, 오늘 제가 발표를 했어요. 라고 민우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학교 폭력 예방에 관한 발표를 자원에서 했다는 것이었죠. 그리고 놀랍게도 최대현도 그 발표에 참여했다고 해요. 이 씨는 민우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어요. 불과 몇 주 전까지만 해도 학교에 가기 싫어하던 손자가 이제는 앞장서서 발표까지 하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뭉클했거든요. 저녁 식사 시간, 정숙이 특별한 소식을 가져왔어요. 학교에서 학부모 회의가 있었는데 오진석이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변화를 약속했다는 것이었죠. 더 놀라운 것은 오진석이 이 씨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는 사실이었어요. 아버지가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해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라고 정숙이 말했어요. 이 씨는 겸손하게 고개를 저었지만 마음속으로는 큰 보람을 느꼈죠. 다음 날 예상치 못한 손님이 찾아왔어요. 오진석과 최대현이었죠. 처음에는 어색한 분위기였지만 이 씨의 따뜻한 환대로 긴장이 풀렸어요. 오진석은 자신의 과거에 대해 솔직하게 털어놓았어요. 어린 시절 학교 폭력의 피해자였던 그는 아들만큼은 강하게 키우고 싶었다고 했죠. 하지만 그 과정에서 잘못된 가치관을 심어주었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다고 고백했어요. 최대현은 처음으로 진심 어린 사과를 했어요. 민우에게 했던 행동들을 후회한다고 말하며 앞으로는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약속했죠. 민우는 조금 망설이다가 최대현의 사과를 받아들였어요. 놀랍게도 두 아이는 조금씩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학교 과목과 취미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에 대해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죠. 적대적인 관계였던 두 사람이 어색하게나마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보며 이 씨는 진정한 변화의 가능성을 믿게 되었어요. 오진석이 이 씨에게 사업 제안을 했어요. 퇴역 군인들을 위한 재활 프로그램을 함께 만들자는 것이었죠. 이 씨의 군 경험과 인생의 지혜가 젊은 퇴역 군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이 씨는 그 제안에 관심을 보였어요. 수십 년간 묻어두었던 자신의 경험이 다른 이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따뜻해졌죠. 다시 한번 삶의 새로운 의미를 찾는 기분이었어요. 그날 밤 이 씨는 오래된 앨범을 꺼냈어요. 베트남 전쟁 시절 수색대 동료들과 찍은 사진을 보며 반세기 전의 기억을 떠올렸죠. 그 시절 배운 교훈들이 50년이 지난 지금에도 여전히 가치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어요. 다음 주 학교에서는 특별한 행사가 열렸어요. 세대 간 경험 나누기라는 주제로 다양한 경험을 가진 어르신들이 학생들에게 삶의 지혜를 나누는 시간이었죠. 김태준 선생님의 제안으로 이 씨도 초청받았어요. 교실에 들어선 이 씨는 학생들 앞에 서서 잠시 떨렸지만 곧 침착함을 되찾았어요. 그리고 자신의 인생에서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들을 나누기 시작했죠. 진정한 강함은 다른 사람을 누르는 데 있지 않아요. 자신의 두려움과 싸우고 옳은 일을 위해 목소리를 내는 용기에 있답니다. 학생들은 이 씨의 이야기에 귀 기울였어요. 특히 민우는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친구들에게 할아버지를 소개했죠. 최대현도 진지하게 경청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행사가 끝난 후 김태준 선생님이 이 씨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어요.
그의 용기 덕분에 학교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다고 말하며 정기적으로 이런 시간을 마련하자고 제안했죠. 그날 저녁 민우는 할아버지에게 특별한 부탁을 했어요. 해병대 시절 이야기를 더 들려달라고 말이죠. 이제는 전쟁의 잔혹함이 아닌 동료애와 용기, 그리고 삶의 교훈에 초점을 맞춘 이야기들을요. 이 씨는 기꺼이 그 부탁을 들어주었어요. 베트남 정글에서의 생존 경험, 위기 속에서 피어난 동료애, 그리고 무엇보다 평화의 소중함에 대해 이야기했죠. 할아버지, 저도 나중에 할아버지처럼 남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라고 민우가 말했어요. 이 씨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죠. 손자에게 전쟁의 상처가 아닌 삶의 지혜를 물려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새삼 느꼈으니까요. 시간이 흐르면서 학교 폭력 문제는 점차 개선되어 갔어요.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이제는 누구나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었고 방관자들도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죠. 민우와 최대현은 여전히 가장 친한 친구는 아니었지만 서로를 존중하는 법을 배워나갔어요. 가끔은 함께 축구를 하기도 하고 학교 프로젝트를 같이 하기도 했죠. 오진석과 이 씨는 퇴역 군인 지원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시작했어요. 많은 퇴역 군인들이 이 씨의 이야기에 공감하며 자신들의 경험을 사회에 긍정적으로 환원하는 방법을 찾아갔죠. 이 씨에게 있어 이번 일은 단순히 손자를 돕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었어요.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자신의 과거와 화해하고 그 경험을 새로운 세대에게 전할 수 있는 기회였으니까요. 베트남 정글에서 적과 맞서던 그 시절, 이 씨는 전쟁이 끝나면 모든 것이 끝날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진짜 중요한 싸움은 그 후에도 계속되었죠. 편견과 싸우고 약자를 보호하며 세대를 뛰어넘어 지혜를 나누는 싸움이요. 그리고 이제 이 씨는 확신했어요. 진정한 영웅은 전장에서만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작은 용기 속에서도 피어난다는 것을, 손자 민우가 바로 그런 영웅이 될 수 있다는 것을